누가 뭐래도 무기의 성능은 명중률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화력이 세계 최강이고 1분에 수천 발을 쏘는 미사일을 가졌어도 명중률이 엉망이라면 이 미사일은 오히려 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1993년 한국이 소말리아로 파견한 평화유지군 상록수 부대가 이탈리아 특수부대를 쫓아낸 민병대를 한방에 소탕할 수 있었던 것도 정확한 포격 덕분이었죠. 고작 81mm 박격포뿐인 공병부대가 골칫거리 민병대를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쏘는 족족 민병대에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가만히 지나가는 일본 화물선에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일본이야 러시아와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전쟁과는 상관없는 화물선이기 때문에 이 명중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과연 러시아군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 중 최고의 걸작은 단연 K9 자주포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 최상위권 자주포의 위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죠.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호평을 받습니다. 터키는 K9 기술과 부품을 수입해 현지화 버전인 T105를 생산 중이고, 최근 호주가 30문, 폴란드가 차체 100대, 인도가 100문,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전 세계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국가는 죄다 K9을 도입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인도에서 K9의 반응은 대단합니다. 인도는 방산업계에서도 손꼽히는 큰손인데 K9이 인도에 도착했을 때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까지 직접 찾아와 호평을 내놨는데요. 현재 인도는 이 K9을 중국과의 국경에 전진 배치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의 신화 웨이보가 인도를 조롱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3월 5일자 기사는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 PLG-05에 비해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 사거리, 발사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에 놓여 있고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을 거론했는데요. 신문은 K9은 연평도 포격에서 6문 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9을 파괴한 것은 북한식 구식 견인 곡사포였다고 쓰면서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억지 추측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 기사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견인포가 아니라 방사포였고, 방사포 타격으로 파괴된 K9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6문 중 1문은 불발탈 정비 중인 관계로 즉각 대응이 불가능했을 뿐 수리 후 즉각 포격에 나섰습니다. 또한 수입국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과 경쟁에서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PLG-05의 성능이 K9을 압도한다는 것은 가장 큰 것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중순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국경 분쟁 지역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난투극 이후로 얼마 뒤에는 실제 총성이 오가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즈음 중국이 인도와의 분쟁에 대비해 배치시킨 포병훈련을 공개했는데 전 세계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보통 곡사포는 도가 아니라 밀리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훨씬 더 정교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1단위가 틀어지면 1km 밖에서 1m를 벗어나게 되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오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떠들어대는 자주포 사격 훈련 영상에서 차체가 웨이브 치는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차체가 안정되지 않으면 1밀리라디안이 아니라 몇십 센치씩 조준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1mm라도 틀리면 제대로 명중시킬 수 없는데 몇십 센치가 흔들린다면 이는 오히려 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자칫 아군이 모여있는 곳을 사격한다면 아군 전체를 전멸시킬지도 모르는 신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비슷한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2월 26일 흑해 우크라이나 연안을 지나던 일본의 나무라퀸 화물선이 미사일에 맞아 선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25일 흑해에 있던 이 선박은 가만히 있다가 미사일을 맞은 건데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러시아가 도대체 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일본 선박을 명중시켰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나무라퀸의 한미를 명중시켰다. 선박은 파나마 국기를 달고 피부데니앙으로 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NHK는 이마바리시에 있는 해운업체 소속으로 전날 밤 피격 즉시 상황이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해운업체는 화물선은 24일 곡물을 싣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 앞바다에 도착했지만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돼 계속 정박 중이었다면서 배는 현재 자력으로 터키 이스탄불로 이동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벌써 한 달가량 지났음에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는데요. 전쟁 중이라 정신이 없다고 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선박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조준이 잘못됐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미사일을 쏠 때는 정확한 계산과 측량을 통해 사격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바다에 떠있는 선박의 후미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하는 것은 조준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입히기로 했거나 혹은 일본 선박이라서 맞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러시아가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고압입니다. 뒤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원래 러시아와 일본이야 쿠릴열도 문제로 상당히 껄끄럽기는 한데요. 작년부터 러시아는 작정하고 일본을 도발 중입니다. 지난 2월 15일 일본 기시노부 방위상은 2월 1일 이후 동해와 오호츠크의 남부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해군 함정 24척을 확인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주변 러시아군 움직임과 호응하는 형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는 더 강하게 일본을 도발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동해에서 미사일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지난 10월 2일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포함된 동해에서 일주일간 미사일 훈련을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일본이 관리하는 수역 인근에서 미사일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칫 실수라도 생긴다면 일본 본토가 공격받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국제해양법 조약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군사훈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인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군사훈련을 자제하지만 러시아에게 이런 배려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전 러시아가 일본을 또 도발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 해군 함정 10척이 일본의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함정이 이렇게 10척이 모여 스가루 해협을 통과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한 방위성 간부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선 미국과 이에 동조한 일본을 견제하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죠. 일본에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러시아가 유독 일본과 가까운 바다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활발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2월 초에는 오호츠크해와 동해에서 함정 24척을 파견해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작년 10월에는 중국과 러시아군이 각각 함정 5척씩을 동원해 6일에 걸쳐 스가루 해협을 지나 오스미 해협을 통과했죠. 당시 일본 정부는 이렇게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활동한 것은 처음이라고 팔짝 뛰었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 러시아군이 일본에 대한 위협 수위를 상당히 높이는 모습입니다. 이 위협에는 쿠릴열도 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전쟁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푸틴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면세특구로 지정하는 법안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4개 섬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은 20년간 법인세 등 면제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우익들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도대체 쿠릴열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으로 만난 러시아와 일본은 특이하게도 7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두 국가 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커플입니다. 쿠릴열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시료 지배 중인 쿠릴열도를 반환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돌려주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홋카이도 북쪽의 4개 섬입니다. 일본은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러시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쩌다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일까요? 20세기를 눈앞에 둔 1855년 일본과 당시 러시아 제국은 시모다 조약을 체결해 화친을 맺습니다. 이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의 경계 지점을 설정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할린 섬을 공동 거주지로 둔 것이죠. 즉 일본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사할린 섬에는 누구나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이 언젠가 러시아를 침략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20년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체결됩니다.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가 이 조약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다른 주장을 펴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이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패전국 일본이 이미 쿠릴열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유리한 근거를 들이밀며 자신의 주장을 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한때 세계 2위권 경제력을 가진 일본을 적으로 두고 싶지 않아 몇 번에 걸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냈었습니다. 1956년에는 관계 개선을 위해 4개 섬 중 2개를 양보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했지만 일본이 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걷어들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을 믿고 지속적으로 4개 섬을 전부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 섬들을 두고 푸틴은 절대로 돌려줄 계획이 없고 돌려주는 상황이란 오직 강탈해가는 것인데 이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타국을 침공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를 침공할 일도 없을 것이고 혹여 러시아를 건드렸다가는 일본 열도가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섣불리 도발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일본 열도 부근에서 긴장 수위를 높여가며 얼마 전에는 쿠릴 열도를 면세특구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까지 한 푸틴은 과연 언제까지 이 긴장감을 이어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